그래서 채권에 대한 그런 역할이 흔들릴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금을 우리는 가격이 요즘 내리고 있거나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좀 부담되시면 나눠서 사고, 제일 좋은 네. 건 금을 제가 벌써 1년은 몰라도 어쨌든 꽤 오랫동안 저는 금 분할 매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모스트 포트폴리오 안에는 여전히 분명하게 계속해서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너무 올라가지는 않도록. 네. 그러나 왜 그렇게 했냐? 채권은 채권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어서. 근데 네. 그 기간이 바로는 아니고요. 왜 지금 어느 정도 채권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정부가 코로나로부터 이 사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투여하는 건데 네. 그 투여하는 그 정도는 좀 다를 것 같다.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요, 한국은행이 금리 한번 내렸잖아요. 금리 한번 내릴 때 나중에 이제 지금 오늘 제가 채권 공부 시작했잖아요. 조금 더 공부가 되시고 나면 한국은행이 금리 발표하는 날 포워드 가이던스나 그들의 발표 내용을 읽으실 수 있게 돼요. 요번에 내용은 뭐였냐면 금리를 더 한 번 더 내릴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는 뉘앙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나요? 지금 사태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한국은행은 그거는 저희가 채권을 사줌으로써 좀 극복하려고 합니다. 이런 뉘앙스들을 다 풍겼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저께 뭐가 나왔어요? 30조짜리 부양책이 쏟아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3차까지 나왔기 때문에 100조에 근접하는 돈이 정부가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돈이에요. 이미 좀 저들한테 지급한 것도 있고. 자, 100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어디서 나오나요? 그 중에 한 20% 정도나 있는 데서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발행이에요. 그럼 발행하면 빚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자가 너무 커져서 국가가 대로 그 빚 때문에 나자빠지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뭘 한다 그랬어요?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걸 누가 도와준다고요? 중앙은행들이. 예.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몇 년, 2, 3년에, 1, 2년에 걸쳐서는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협조를 전제로 해서 각 정부는 칼을 빼줄 거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칼을 빼서 요만큼밖에 못 빼는 나라가 있고 큰 칼을 뽑을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요만큼밖에 못 뽑는 나라는 어떠냐면 자칫 땡겨서 돈을 넣고 나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국가들.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 상태에서도 각국의 금리가 다르죠? 지금도 7%, 8%짜리인 데가 있는데 네. 얘가 재정정책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정부가 돈을 썼어요.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똑같이 낮춰주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도 몇 프로일까요? 지금이 7%인데 여기서 낮춰가지고 해봤자 4%, 5%일 거고 네. 대부분의 신흥국은 이 재정정책을 통해서 IMF에서 조사한 자료를 딱 보니까 거의 13, 14%까지 생각해야 돼요. 정부가 부담해야 될 네. 그 부채 그 정도가 이게 기간이랑 다 계산을 한 거예요. 네. 못 견뎌요. 아무리 정부지만 10%대 이상의 이자를 내면서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요. 예, 못 견뎌요. 그 못 견디는 짓을 하면 위기에 시달릴 거고, 그 전에 그걸 아는 데들은 칼을 뽑다가 다시 늘 거예요. 그쵸? 미국 어때요? 기축통화국. 예, 제일 큰 칼을 뽑겠죠? 예, 그리고 연준은 어떻게 했어요? 이미 힌트를 다 주고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60년대부터, 40년대부터 60년대, 80년대에 걸쳐서 긴 기간 동안에 미국은 이미 사례가 있어요. 10년짜리 금리를 그 긴 기간 동안 0.5, 평균 0.5로 유지해 줬던. 그래서 정부가 천천히 그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빚은 아시죠? 기간이 가는 동안,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빚졌는데, 이번 달에 갚아야 되면 난 나자빠지겠지만 그쵸. 10년에 갚아야 되면 어때요? 1,000만 원을. 살만하죠. 조금 네, 갚을 수 100만 원씩만 갚아도 되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가 도와줘요? 만약에 물가가 올라서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땡큐죠. 그쵸. 10년 뒤에 가서 한 번에도 갚을 수 있죠. 왜냐하면 10년 뒤에 가서 10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면 나는 그때 당시에 내 생활에서 100만 원을 갚아버리면 돼요. 빌릴 땐 1,000만 액면은 원이죠. 1,000만 원이지만
이게 빚의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긴 기간에 걸쳐서 낮은 금리를 유지함으로 해서 천천히 정부가 살아날 수 있게. 그러는 동안 정부가 안 망하고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소비가 따라와서 정부의 모든 세수도 충분히 커버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느 나라가 누리는 거? 기축통화국이 누리는 거.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국을 생각하는 4-5개의 나라는 이걸 누릴 겁니다.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코로나로부터 정말 훌륭하게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제2의 역습도 있고 있으니까 이런데 일단 토대는 딱 이미 알겠어요. 그러나 한국 어때요? 딱 중간이에요. 애매해. 예, 좀 땡겨서 쓸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 쓰면 갑자기 깜짝 놀라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예, 그런 사태. 네. 지금 한국은행과 지금 재무적인 수장들을 보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있던 분들보다 좀 더 나아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잘 쓰실 것 같은데 중간 우리보다 좀 못한 데들은 어때요? 빼보기도 어려운. 그럼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 번 더 가볼까요? 그러면 앞으로 어디 나라에 투자해야 될까요? 미국. 그렇죠. 한국을 투자하지 말란 뜻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지금 이미 시장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네. 역사상 이뤘던 적은 없습니다. 한국은. 예. 그래서 지금 시장도 올랐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다 좋은 결과를 냈는데 앞으로도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미국처럼 자유자재로 큰 칼을 뽑아들 수는 없을 거다. 예, 그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올라온 거에 한계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어딘가에서 부닥치고 나머지는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그래서 요번에 100조짜리 그 뉴딜에 어디로 돈이 흘러갈지가 사실 한국 투자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 옛날처럼 대규모로 쏟아붓지 않아요. 곳곳에다 넣는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뉴딜이라고 했잖아요. 예. 뉴딜은 차별적으로 넣는 거예요, 돈을. 그럼 돈이 가야 뭐가 돼요? 주가가 오르죠.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연구하는 게 딴 때보다는 좀 쉬워요. 왜냐면 딴 때는 도대체 어디서 꽃이 피고 있는지 찾아내기가 너무 힘든데 지금은 정부가 발표한 거를 드립다 쳐다보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되씹고 하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어느 정도 쫓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 며칠 전에 2차전지 왜 폭등했어요? 같은 얘기예요. 그린 뉴딜. 그죠? 이번 뉴딜이 그린 뉴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알만한 사람은 알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찾는 것보다 더 너무나 명료하고 성공법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 빼들 수 있는 돈의 몇 배를 미국은 빼들 수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보고 여기서 그냥 드립다 찾으려고 하시냐고. 여기도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쪽에 더 명료한 더 큰 상이 나타났는데 여기를 빼고 왜 여기서 골라요? 될 수 있으면 양쪽 다 하세요. 그리고 혹시 돈이 좀 투입할 유동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난 요거만 할게요 하면은 한국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미국이 우선이 돼야 될까요? 저는 미국이 우선하다. 왜? 거기가 더 확실하고 더 큰 산이고 더 버틸 수 있는 맷집을 갖고 있으니까. 계획도 선명하고. 여러 면에서 유리한 게 네네네네. 맞아요. 예. 근데 환전 수수료가 더 들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거 좀 손해가 아닌가요? 맞으신데 그렇게 해서 보는 손해보다 확실한 대상에게 투자해서 내가 어떤 편안하게 수익을 얻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요 정도는 너무 크게 그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다시 돌아가서 말하면 기존에 자기 포트폴리오가 미국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미국 1순위 아니에요. 한국도 보세요. 근데 한국 분들 조사했어요. 얼마 전에. 자산 어떻게 되나 봤더니 국내에만 89%? 예. 80%가 넘어요. 국내에만.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해외가 적은데 그 해외가 또 다 어디에요? 한국 해외는. 중국, 베트남, 다 이런 쪽들이에요. 중국, 베트남 나쁘다는 뜻 아니고요. 예, 미국은 전 세계에 50% 영향을 주죠. 그럼 미국이 최소한 해외 중에서 반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합리적인 투자에서도 미국이 좀 필요한데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이 코로나는 경제, 기업이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돈을 넣어서 살리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첫 번째 조건, 어느 놈이 돈을 이빠에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조건 아니에요? 미국 놈.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얘기를 다시 돌아와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을 때 금리를 낮게 유지시켜주는 정책은 전 세계에서 다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나타날 때 지금 질문, 채권이 역할을 그럼 이렇게 많이 돈을 풀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일드 캡이라는 정책이 있어요. 일드 캡. 그건 뭐냐면, 금리가 일드잖아요? 금리에다 캡을 씌웠다는 뜻이에요. 모자. 예,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년 만기 국채가 0.5로 길게 유지되게, 평균적으로 유지되게 하려면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0.5를 못 넘어가도록, 만약에 0.6이 되는 순간 연준이 이 채권을 딱 사버리면, 자, 채권을 사버릴 때 금리가, 사자가 많으면 금리가 떨어져야 올라가요.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사자,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진다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어요? 떨어진다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수요를 막 만들어내면 가격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0.5 이하로 자꾸 유지시켜주는 거. 네. 마치 캡을 씌워놓은 듯 0.5를 뚫고 못 가게 만드는 거. 갈라 그러면은 내리고. 그렇죠. 갈라 그러면 사버려서 0.5로 유지시켜주는 거. 네. 이게 일드 캡이에요. 일드 캡을 이미 여러 번 공표했어요. 예, 지금 막 준비하고 있고, 여러 연준의 뭐 뉴욕 연은 총재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예,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런 파월이 마이너스 금리를 우리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이런 것들로도 충분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안 하겠다. 우리는 죽어도 안 해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가면 그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오르는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정도. 왜? 펑펑 마이너스 금리 얘기를 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면 어때? 세상 끝이 온 거야. 미국으로 보면 더 악재야. 더 빠져, 그렇게 되면. 근데 마이너스 금리를 안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준비가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어때요? 마지막도 있잖아요. 쓸 카드도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마지막 미국의 그 재정정책으로 부양정책 마지막, 지금 요번에 지금 여기는 몇 차쯤 될까? 3차 이상 돼요. 어쨌든. 제가 정확히 지금 요즘 민주당하고 논의해서 공화당에서 이미 이거 다 논의했다라고 말하는 부양정책이 있어요. 얼마를 발표하려고 하는 거. 이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뭐, 계좌마다 1,300불인가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랬던 그때에 2조 2천인가 그랬어요. 2조 2천억. 그 중에 4,500억을 재무부에다가 배정했어요. 그 4,500억 중에서 연준이 이 4,500에다가 보증을 걸어서 2조 2천억, 그러니까 2천억에 대해서 10배를 튀겨서 이미 사용했어요. 결국 제가 계산하기에는 2,500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데, 얘에다가 연준이 다시 10배의 레버리지를 딱 써버리면 2조 5천억을 앞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남겨놓은 상황. 아직도 안 쓰고. 거기다가 국채는 계속 덜 사고 있어요. 국채를 사는 걸 줄이고 있어요. 왜? 안 사도 안전 유지가 되니까. 이거 다 뭐예요? 계속 긁어 모아서 갖고 있다가 여차하면 늦는데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탄환이 엄청 쌓여가는 거죠. 액면으로 2조 5천억이 대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왜 지난번에 왜 PPP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금들에 2조 때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2조 5천억 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국채 계속 줄이면서 돈 챙기고 있죠. 처음에 엄청 쏟아붓더니 지금 매달 줄여가지고 요즘 300억 400억도 안 사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긴축? 반대로 막 얼마 전에는 뭐 제일 맞는 말도 연준이 밑장 빼고 있다? 이래가지고 막 시장이 흔들리고, 그건 뭐예요? 이거 빼가지고 점점 반대쪽으로 가니까 시장이 걱정했던 거잖아.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뭐라 해요? 이거 빼가지고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들고 있다가 쓰기 위해서 갖고 있다는 의미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부가 이제 재정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걸 유지해주는 금리를 가져가려면 0.5만 넘으면 사주는 돈을 들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있다는 게 지금 전부 시나리오가 너무 명료해지고 있잖아요. 시장이 딱 봐도 알겠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수만 알았으니까 그 소수는 어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질러! 이랬겠죠. 그죠? 근데 나머지 다수는 아니야. 이거 밑장 빼고 있어. 또 2차 오는 거 아니야. 뭐 또 대감염이 온대. 뭐 이러면서 그래도 요즘 시장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한번 보세요. 또 올랐어. 네. 미중무역 분쟁을 우습게 하네? 뭐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그러면 얘들이 진짜 미친 거냐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들의 시나리오가 너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드캡 같은 게 있다면 금리가 안 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군데군데 자꾸 사잖아요. 그러면 그건 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낳는다 그랬죠. 그러면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 국채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일이 쉽게 안 발생해요. 왜? 받쳐주니까, 연준이.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면 사가지고 가격을 올려주고, 떨어지려고 하면 사가지고 올려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내려갈 룸마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내려가는. 그러니까 지금 채권 투자가 어저께 국채금리 올랐거든요. 링크 올랐어요. 원래대로 지금 만약에 30조 부양책을 정부가 딱 발생을 하면 채권쟁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야 30조가 지금 지난번에 앞에서 했던 거 딱 계산해 보니까 그거는 있는 돈으로 긁어서 했다고 치고 이거 전부 다 발행이거든. 얘가 발행돼서 나오면은 지금 물량 딱 봤을 때 금리는 얼마는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하면 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부터 먼저 팔죠. 금리 올라가면 고스란히 마이너스니까 일단 팔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만큼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 채권쟁이들이 볼 때도 어디 쳐다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은행 보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안 사는 거 미친 거지. 곧 살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이 드니까 가격이 떨어질 거를 눈에 보이니까 채권이 많이 발행되니까. 그쵸? 한국 국채가 30조 부양을 약속했으니까 이 논리 다 이해되시죠? 쏟아질 줄 알면서도 채권 들고 먼저 팔지 않고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휴가 갔어? 그게 아니고 말한 것처럼 한국은행이 사줄 수밖에 없다는 이 논리가 다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팔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야, 곧 사줄 거야 한국은행이. 안 사줘? 뭐 이렇게 이러고 믿는 구석이 네, 있는 그러니까 거죠. 어제 그렇게 30조 발표한 어저께도 국채 금리는 별로 오르지 않았던 거예요. 예, 시장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절대로 느낌이나 기분이나 뉴스나. 공포로 움직이지 않아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판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볼 때는 아직 조금 더 금리가 내려갈 룸이 있어 보이지 오히려 있어 보이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만약에 지금 경제 재개가 됐는데 확진율이 더 막 올라가고 감염 확산이 커져.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막 지금도 여러분 숫자 확인해 보신 지 오래되셨죠? 엄청 증가했어요. 이거 자칫 잊고 살았어요. 하루 확진자 수가 떠올랐어요 지금. 네. 근데도 얘들 지금 전부 경제 재개의 기대감으로 주식은 오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지금은 다 관리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 있잖아요. 그 감염 수장 이름 파우치 그 물건 그 파우치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 파우치 그 사람이 어저께도 말했단 말이에요. 백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빨리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넘어갔는데, 만약 그러다가 갑자기 충격 국면이 딱 왔다고 쳐보자고요. 확산이 어느 주에서 그냥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어. 그렇게 되면은 순식간에 시장은 잠깐 움츠러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금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이 오면 국채는 어떻게 돼요? 국채 금리는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가죠. 그게 안전자산 선호잖아요. 시장의 공포가 뻥 터지면 채권 값은 팡 뛰어요. 그쵸? 저만 지금 그럼 제가 딴소리를 하고 있나요? 반응이 너무 없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반응을 대변했을 때 너무 열광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그래요? 혹시 방해할까봐 네네. 열심히 반응하겠습니다. 제가 또 너무 길게 가면 안 돼요. 어쨌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잠깐 흔들릴 때 채권 값은 올라가 버릴 거니까 오히려 그런 작은 충격들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주식시장 대세는 안 바뀌어요. 왜? 이미 가디언이 어떻게 출동할 거라는 거를 한번 보여줬거든.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돈도 딱 보여줬거든. 그럴까요? 개길래? 뭐 이런 식으로 딱 한 거죠.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충격이 다시 오더라도 주식시장은 원자리 안 가요. 네. 그러나 충격은 받겠죠. 그쵸? 그 순간에 금리는 내려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도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룸이 있다. 그런 면에서 채권의 역할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돈으로 유지되는 금리는 아주 좋은 어떤 채권이 정확한 자산의 역할을 하는 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2, 3년이 넘어가서 뭔가 다른 장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Financial Reflation 뭐냐면 금리를 적절하게 낮게 연준이 유지해 주면서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장세. 주식시장에서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자산별로 주식이라는 자산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경기 좋을 때 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식 자산의 베스트는 경기는 올라가고요. 물가는 내려가고 금리는 내려갈 때예요. 두 번째는 그거보다 못해도 주식에게 좋은 건 경기가 좀 안 좋아지지만 물가도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은 살아요. 베스트는 아니에요. 베스트는 경기는 좋아지고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도 내려가고. 예, 이 물가가 내려간다는 건 정확지 않아요. 약간 물가가 좋은 정도 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리플레이션 장세라고 한다 그랬죠. 언제? 우리로 보면 2017년도 장세. 경기가 진짜 좋아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막 믿었을 때. 물가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의 기대 심리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간단한 논리예요. 내가 지금 냉장고를 지금 사는 것보다 6개월 뒤에 사면 값이 올라갈 거라고 믿어지는 사람은 웬만하면 삽니다. 그죠? 근데 6개월 뒤에도 값이 그대로이거나 떨어질 것 같으면 왜 지금 사요? 기술은 6개월 뒤에 더 좋을 텐데. 그죠? 안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냉장고를 나도 안 사고 쟤도 안 사고 쟤도 안 사. 물가가 올라요? 떨어져요. 몇 달 뒤에 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때 물가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그 수요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때 기업이 진짜 좋아져요. 그리고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잖아요. 요때 주식은 정말 빠르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그렇게 금리를 유지해주고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수요를 살린다는 그런, 왜냐면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면 주시장이 침체에 들어가 버려요. 예, 나중에 제가 차례차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시장은 뭐가 문제냐면 기업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넣어서 살렸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좀비 기업이라 그래요. 좀비 기업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공급 과잉이 유지돼요. 늘어나요. 공급이 왜? 얘가 죽어버려가지고 물건이 안 나와야 되거든 원래. 그래야 살아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갈 거잖아. 이게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시정은 연준이나 정부가 뭐라고 했어? 죽지 마! 너네 마음대로 못 죽어? 너 형편없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죽지 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때요? 없어질 기업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급 과잉이 만연되는 거예요. 그게 만연되면 무슨 물가가 올라가겠어요? 흔한데 6개월 뒤에 가도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뭐 기아차가 세일하는데 현대차는 더 세일하는데 자동차를 누가 빨리 사? 웬만하면 안 사지. 세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럼 팔리겠어요? 덜 팔리죠? 그럼 그게 또 다시 재고가 되죠? 재고가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세일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더 세게 세일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현대차가 미쳤어? 사람 자르겠지. 계속 손해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고용 망가져? 값 떨어져. 이 경기 안 살아나. 이게 뭐예요? 디플레이션. 지금은 유지할 수 있지만은 돈을 넣어서 좀비 기업을 만들어내서 금융위기는 막았지만 디플레이션은 못 막아요. 왜? 자연스러운 공급 과잉이거든. 그럼 이 공급 과잉은 놔두면 모두가 망하는 건가요? 아니요. 중국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투자를 기존 이 전통에다가는 투자를 안 넣어요. 지원금을 안 넣어버려. 그럼 그 기업들도 어떻게?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자연스럽게 투자 안 해요. 살아남으려면. 왜? 투자해서 생산해봤자 안 팔릴 거거든. 그럼 덜 생산하겠죠. 덜 생산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떤 결과가 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이 줄어들으니까 재고가 부족해지죠. 예, 부족해지면 그때는 어때요? 이제 재고가 부족하면 값이 오르겠어요? 내리겠어요? 재고 부족할 때 가격은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나타내기 시작하죠. 2021년 2분기쯤 되면 이 죽어가는 기업들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재고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죠. 왜? 이게 뉴딜의 특징이에요. 옛날에 그냥 다 쏟아붓기 때문에 좀비 기업이고 뭐고 다 살려둬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안 나타났지만 지금은 아예 명확하게 살릴 곳들에다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은 혹은 앞으로 죽어가는 전통산업들, 예를 들면 내연기관 같은 데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구조조정을 해버려요. 죽지는 않더라도.
그럼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재고들이 나타나면서 소진되면서 자연스러운 인플레이션이 2021년 2분기, 3분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때 만약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이야? 라고 해서 바로 금리를 딱 올리면서 제어해버리면 주식장은 확실하게 망가져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금리 인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섣부른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연준이 미리미리 말해주는 게 뭐라고요? 포워드 가이던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 이상 나타나더라도 금리 안 올릴게요. 이게 뭐예요? 옐런이 말했던 하이 프레셔 이코노미, 고압 경제. 인플레이션이 2, 3% 나타나도 우리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겁니다를 공표하고 다니는 거. 그래야 기업이 믿고 생산을 하고 믿고 투자를 하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용인되죠? 이게 골디락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좀 나타나면서 금리가 아직도 낮은 상태. 왜? 연준이 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유지해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유지는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수요를 위해서 놔두고 있을 때 이게 골디락스고 요 특징이 2017년도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만약에 경제 앞으로 투자를 공부하고 싶으면 2017년을 공부하면 돼요. 그때의 모든 상황이 다시 재현될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역순환에 걸려버려가지고 이게 갑자기 꼬여버리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까봐 저희는 그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바벨.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지만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왜 지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저희가 주제에서도 말하지만 인플레이션 장세에 대한 대비를 왜 포트폴리오를 안 짜고 있을까요? 맹목적으로. 왜 대표적으로 그걸 안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10년 동안 엄청난 유동성을 퍼부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그 10년 동안의 당연한 공급가인 그 이유는 고령화. 말씀드렸잖아요. 은퇴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1% 2%인 시대에는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안 쓴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공급가형인 거예요. 60대 70대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에 들어가면서 안 쓰기 시작한 거야. 안 쓰는 게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쏟아부어서 생산을 많이 했지만 안 팔리기 때문에 공급가인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안 나타나. 이게 50%? 나머지 50%는 뭐냐면 디지털 기업들, 무형 자산 기업들, 우리가 좋아하는 기술주들. 얘들은 엄청난 투자를 해도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가 유형 산업보다 반도 안 돼요. 왜? 온라인으로 돌아가니까. 얘들이 근데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도 인플레이션 왜 안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재고가 필요 없거든. 제가 말했잖아요.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재고 없어요, 걔들은. 재고 없는 데들은 투자가 들어갈 때 일어나는 효과 중에서 재고가 의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재고가 쌓이면 어떻게 값이 뚝 떨어지겠죠. 재고가 없으면 값이 뚝 떨어진 일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자기네 제품들의 값이 뚝 떨어지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디지털 기업이 커지는 한, 점점 무형자산이 커지는 한 인플레이션은 쉽게 안 나타나. 그게 지나간 10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그러니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6개월 내에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하지만 어느 기업은 쇠락해가고 어느 기업은 커가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의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그래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이건 2021년 2분기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역회전이 걸리면 강한 인플레이션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는 가져가자. 급하진 않지만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아까 제가 그래서 채권의 역할 그 정도는 있다. 그러니까 채권을 지금 당장 다 빼고 할 이유는 현재는 없어 보인다.